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잠들어 계시던 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어나는 그런 나비 효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악법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악법 막아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악법 저지 실천 운동 줌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줌 세미나 첫 번째 순서 세이브로 이정아 대표님이 세이브로 운동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설명 이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이브로 운동을 세 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고, 네, 지금 이번 시리즈에서는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어, 저희 메노라 통일선교회 유튜브 링크에 다 올려놨거든요. 자세한 내용들은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이브로 운동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운동인데 이 다섯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악법 저지 실천 운동, 자유민주주의 수호 운동, 법치국가 회복 운동, 국민의식 깨우기 운동, 국민주권 회복 운동.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한 명 한 명 국민들이 깨어나야지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난다.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법은 우리 21세기는 노예가 없지만은 악법을 통해서 우리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고 왜 그렇느냐?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라는 것은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 개인의 어떤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맨 처음에 이것을 건국을 거부하는 그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이제는 악법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대한민국의 건국 정체성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악법을 저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국가고, 법치국가의 반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계획국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계획국가인가? 이 A에서 B로 가는 경로를 우리가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선택해주는 것은 그것이 계획국가고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뺏는 것이고 그것이 법치국가가 붕괴되는 길이다. 지금은 그런 법들이 부지기수로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계획을 누가 채택한다고요?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채택해서 전문가 영구적 관료 독립적인 자유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위원회를 결정해서 여기서 자의적인 결정을 하고 이 결정한 것을 누가 따라야 된다. 국민들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 나는 그거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반대 계획국가에서 독재로 가는 길이다. 이 독재의 길을 누가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더 큰 어떤 질서와 더 큰 독재, 그러니까 더 큰 전문가들을 원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원하기 때문에 그쪽 길로 가게 되어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더 자세한 계획이 포함된 악법이 제정될수록 계획국가, 즉 사회주의로 이행하게 되고 이 사회주의는 우리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빼앗으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된다? 독재로 이행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좋은 계획을 어떻게 더 정의롭고 더 좋은 더 큰 평등, 그리고 더 안전하다. 이런 것으로 포장하여서 국민들한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백신도 그렇고, 백신 패스도 그랬죠. 그런 것들은 아주 강력한 것이고, 더 작은 것들이 강력력마다 전부, 모든 것이 다,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방관하면 결국에는 독재로 가게 되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위원회 공화국이 되고 이 위원회 공화국은 점점점 이제 사회주의
사회주의, 계획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독재로 기결되게 된다. 그래서 목적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근본주의.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 민주주의는 무엇이냐면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가 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이런 어떤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한 명 한 명이 깨어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보일링 프로그처럼 천천히 죽어가는 이런 사회에 살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돌아보니까 북한이네, 중국이네, 베네수엘라네, 아르헨티나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되지 않다. 이 거의 80% 이상, 이 입법으로 80% 이상 달성했다고 봅니다. 한 20%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독재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이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을 잘 뽑아도 결국에는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그런 행보를 걸어왔고 윤석열 대통령만큼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한 사람은 요 근래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정책들을 누가 이해하지 못했다?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뭐 이번에 대통령을 정말로 잘 뽑는다고 해도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미래에 좋은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마르크스 이제 공산주의자죠.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입니다. 공산주의를 만든 이 사람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1867년에 썼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핵심적으로 뭐가 들어있냐면 어차피 자본주의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자본주의가 있지 않느냐. 자본주의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이 자본주의는 어차피 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로 이행하게 돼 있다. 사회주의도 결국에는 공산주의로 이행하게 돼 있고 공산주의는 유토피아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사회는 뭐 한다고요? 사회는 진화한다. 그래서 사회 진화론을 얘기했습니다. 예, 와. 사회 진화론을 얘기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사회 진화론을 얘기했는데 제가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거의 끝났죠. 다윈도 인간의 역사 인류가 진화한다고 말했죠. 근데 그게 뭐였어요? 거짓말이었죠. 마르크스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공산주의입니다. 사회는 진화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진화한다고 얘기하는 이런 어떤 뭐죠? 아주 획기적이고 너무 신선한 이런 이론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린 금방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좋은, 가장 우리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치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랑 똑같은 겁니다. 같이 가니까요. 이렇게 진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유시장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키느냐, 잘 관리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가 사회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공산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독재로 빠지지 않도록, 전체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이것을 잘 관리하는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 자체가 욕심이 들어가면 이렇게 진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찾기를 원하고 그것을 입법화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자유사회는 진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살고 계십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투표권을 거기에 행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투표권을 어디에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야지 왜 국민들이 왜 법을 알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 법의 지배 아래 살기 때문에, 법 아래 살기 때문입니다. 그 법이 악법이 되면 우리는 그 법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의 자유를 정말로 지키지 않는지 항상 그것을 방관하지 않고 자시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견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도 없고 국회의원들이 다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법은 독재 권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이라는 거, 여기 나오죠, 권력을 어떻게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의원, 시장, 그리고 또 대통령, 이렇게 권력을 나눠줬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권력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자기들이 부리는 것이 아니고 권한을 행사하게 해주는 것이고 이 권력은 당연히 제한받아야 됩니다. 권력이 제한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면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이 권한이 있어야 되고 이 권한이 제한받아야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요. 뭐가 나오겠어요? 예, 이렇게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견제를 하게 되고 이 삼권이 견제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권력이 제한받고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권한을 주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제한을 주는 것입니다. 제한. 권력을 마음껏 행사하지 않도록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리입니다, 관리. 자유민주주의를 잘 관리하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서로 견제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삼권 분립입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도 뭐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이 시위를 했어요. 삼권 분립이 붕괴되기 직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삼권 분립이 왜 필요하고 왜 이 삼권 분립이 붕괴되기 일보 직전인지에 대한 것에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사실은 공부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잠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삼권 분립입니다. 삼권 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것이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이렇게 견제와 균형,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법치입니다. 이 위에 당연히 법치가 행해지는 것인데 지금 입법부가 어떻게 합니까? 입법부가 거대 야당이 입법부를 장악했죠.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 여기에서 서로 견제를 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야당이 188석을 차지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이재명 1극 체대가 됐습니다. 한 당을 중심으로 모두 하나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희창 교수님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객진을 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이 하고 있는 그 전략을 지금 이재명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당들이 지금 이렇게 하객진을 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이 하객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부가 정복됐습니다, 지금. 행정부 마비 상태입니다. 누가 지금 이 행정부가 있다고 지금 그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행정부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 중도가 있느냐?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이런 당들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188석을 차지한 위성 정당들의 비례석을 다 나눠주면서 이재명은 1극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를 찬탈하는 것, 행정부를 이제 장악하는 것을 이미 입법부가 행정부를 장악하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게 남았죠. 여기만 장악하면 끝입니다. 여기 이미 장악됐습니다. 여기만 남았다. 사법부만 남았다는 겁니다. 사법부만 남으면, 이제 사법부만 이제 장악하면 완성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객진이 이제 완성된, 그래서 뭘 하느냐, 보세요. 아까도 시작할 때 이제 말씀드렸죠. 지금 이거는 요 며칠 새 5월 15일, 5월 13일, 5월 14일 요 며칠 새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그 스크린샷을 한 거거든요. 뉴스, 주요 뉴스를 사법부를 압박합니다. 민주가. 그래서 이 조희대 특검법,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든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무엇을 책임지고 사법부의 수장이죠. 그래서 사법부를 압박하려고 삼권 분립해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민주당은 법원을 공격하는 것을 본격 개시했다.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를 아십니까? 대법원과 헌재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별개의 기관. 대법원의 권력과 대법원 위에 헌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별개의 기관인데 이 대법원을 헌재 아래 두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헌재는 완전히 이제 자기들 편으로 8대 0으로 탄핵을 인용했기 때문에 자기들 편이 됐다, 민주당 편이 됐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찬탈한다, 사법부를 찬탈한다. 이거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요 며칠 새에 나와 있는 전부 다 뉴스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법원과 헌재 이것까지 해서 상권 분립이 지금 폐막 직전입니다. 또한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여기 법조인이 아니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진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뭐라고 의사가 아니라도 수술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똑같다. 근데 의사가 아니라도 그건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는 국가 전체의 일입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당하는 일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30명, 지금 원래 13명이 대법관인데 30명을 만들겠다. 왜? 법조인이 아니라도 되니까 100명을 만들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박범계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발의했는데 통하지 않으니까 그 발을 넣었다 뺐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우리가 보고 있죠. 이재명 수령 만들기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수령 만들기 한 명을 위해서 오직 1인 처벌을 막기 위해서 입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우리 그거는 뭐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명은 평등하지 않은 겁니다. 특별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입법이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보죠. 뭐 윤 대통령 사면금지, 윤 대통령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윤 대통령 뭐 이런 관련 법안, 윤 대통령 한 명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법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보고 있는 이것은 법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방관한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 커피 120원, 또 뭐 승수 효과, 뭐 이런 것들, 호텔 경제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는요, 여기 보세요. 기업이 어떤 것을 생산물이 생산해서 어떤 것을 생산하고 시장에서 이것을 소비자들이 소비하고 또 가게가 지출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유기적 순환체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개입을 하게 되면 이 우리 몸에 이 순환 그러니까 뭐 그 혈관이 막혀서 뇌출혈 돼서 마비가 됐다. 그런 것처럼 마비가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주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주도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 아니고요. 가격입니다. 가격. 시장 가격, 시장에서 가격을 보고, 아, 이게 더 필요하구나. 그리고 또 더 생산하게 되고, 아, 이게 더 필요하구나. 더 생산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도 더 하게 되고, 이런 시장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막는 것이 국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뭘 어떻게 한다고요?
국가가 계속 개입하게 되면 계획 경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북한처럼 중국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어떻게 재벌을 해체하겠다. 전 국민에게 토지를 배당하겠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재벌을 해체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 우리가 그 뭐죠? 달리기 뭐라 하죠? 예,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1등을 열심히 노력해서 1등이 계속해서 더 잘하게 되면 2등, 3등도 더 열심히 해서 난 1등을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1등이 되면 선수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니 너무 잘하니까. 너만 너무 특별해. 그렇다, 박탈하면 누가 1등을 하고 싶겠습니까? 2, 3등도 1등을 하기 싫으니까 1등 더 이상, 더 이상 열심히 이걸 연습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하려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쟁은 남을 짓밟거나 해코지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남보다 앞서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나 장사를 할 때 이 마음이 없이는 더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마음인데 이 마음을 이 경쟁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아름다운 더 잘 펼치려고 하는 이 경쟁,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자유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인 자체가 이 경쟁 사회에서 자기의 달란트를 마음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것, 그것 자체가 자유고 자유인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교조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없애기 위해서 매일 시위하고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근데 정교조가 시험을 없애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쟁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계급 투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어디 계급이 있습니까?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껏 자기 실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에 재벌을 해체하겠다. 이 재벌을 해체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모두 애플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면 애플 부품회사, 택배회사, 앱 개발자 모두 돈이 돌아가죠. 근데 삼성 정자가 잘 되고 또 협력업체, 지방 하청업체들이 다 성장하죠. 그러니까 같이 잘 사는 그런 경제를 딱 멈추게 하는 것이 재벌 해체입니다. 재벌 해체. 재벌 해체를 하면 우리는 다 같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재벌 해체는 다 같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북한은요, 재벌 해체했죠. 완전 그 지주를 다 없앴잖아요. 그래서 남한의 차상위 계층이 북한의 도지사급으로 산다고 합니다. 북한의 도가 몇 개인 줄 아세요? 9개 있습니다. 9개에서 북한은 뭐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은 도지사입니다. 그러면 이 도지사만큼 사는 게 우리 남한의 차상위 계층이라고. 이것을 제가 탈북민한테 들었습니다. 탈북민 와서 너무 사실은 살아가기 힘든 게 차상위 계층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차상위 계층에 살아보니까 북한은 도지사급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요. 다 같이 더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도 더 잘 살게 되는 이것이 계급이 나눠져서 우린 저 사람 때문에 정말 그 박탈감 때문에 너무 소외감을 느끼고 너무 괴로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재벌이 더 잘 살게 되면 우리는 더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벌을 없애면 다 같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이 민영화에서 국영화로 만드는 길입니다. 위원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 악법의 길입니다. 이거 악법의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다음에 네, 시간이 되면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주권을 빼앗긴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법 막는 링크를 공유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소상공인 악법 피해 사례에 대해 변종호 CEO님 모시고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아, 아, 이거 저 목소리 혹시 들립니까? 잘 들리고 네, 비디오 화면 공유를 화면 공유 맨 예, 밑에 예. 네네 화면 공유를 했죠. 네, 잘 됐습니다. 예. 예. 어,
집사람이 이제 저 뭐고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뭘 얘기를 하러 오는지도 모르고 저는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열심히 싸우고 있어서 여기 들어오면 진짜 투사들이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다 보니까 아가씨밖에 없고 정말 이거 저 뭐고 집사람이 이게 어쨌든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얘기를 하나 물어봤어요. 자기야, 이거 강의하다가 혹시 욕해도 되나? 물어보니까. 집사님 고민하면서 이거 욕을 하면 안 된다는데. 이게 좀 뭐, 이런 강의를 하면서 어째 욕 없이 강의를 할 수가 있겠나 싶긴 한데, 하여튼 욕 안 하고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우선 현장 필드에 관공서하고 그리고 이제 시에서 발주하는 광급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광급이든 사급이든 어쨌든 제 본 직업은 노가다입니다. 노가다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저, 어, 공사 현장에서 쉽게 말하면 필드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대재해란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도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좀 극히 제한적으로 정보가 공개되고 그리고 뭐 기껏 알려진 거로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중대재해 하면은 사장이 구속이 된다 뭐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대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조금 저는 이제 이 부분하고 몇 가지 이제 보면서 최대한 악법들을 좀 몇 가지 추려봤는데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중대재해가 지금 이제 크게 이슈화 돼가지고 제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는 이제 크게 보면은 중대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가 있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중대산업재해는 어쨌든 공사 현장에서 한 명 이상이 보시면은 사망자가 이제 한 명 이상이 나오면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부상자하고 이제 질병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중대재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대시민재해라고 있는데 중대시민재해는 뭐냐면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교통수단이라든지 설계, 제조, 설치가 이제 관리상 결함이 발생을 한 것 중에서 이로 인해서 사망자가 한 명 이상이 발생을 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부상자하고 질병자가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 중대시민재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가장 저,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선은 보면 기업하고 경영 책임자한테 형사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 법률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경영 책임자하고 그리고 기업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게 법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책임의 이제 의무는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위험 요소를 파악을 하고 재해 발생 시 대책 수립을 하고 이에 따라 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처벌을 하기는 하는데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사망 사고가 나게 되면 경영 책임자, 즉 이제 그 CEO와 그리고 현장 관리하는 현장 대리인은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되고, 그리고 법인은 벌금을 받게 되고, 그 벌금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안전관리를 만약에 이제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난 정황이 보인다고 하면 여기에 가중처벌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안전관리에 소홀히 했다. 자, 그 소홀히 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홀히 한 기준 자체가 아주 주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자체가 상당히 조목조목 해가지고 엄청 볼 게 많아요. 그 볼 게 많은 법률을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을 해가지고 현장에 완벽하게 조치를 해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불가능. 그리고 이제 그 우선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제 뭐 장점이라고 뭐 뽑으면 이게 장점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안전관리 책임만 강화가 되죠. 책임만. 벌을 준다는 거지요. 그리고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중심으로 뭐 이런 얘기가 돼 있는데 안전관리의 가장 우선 첫 번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가 지킨다는 데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묻고 있냐면 경영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진들은 그러면 저 뭐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경영진이 정말 돈을 쌓아놓고 떼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떼부자 그 돈이 남아 돌아서 실형 또는 벌금을 부담을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모가지만 쪼으면 될 건데 대부분의 그 경영진들이 뭐냐면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법 해석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 법무팀이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저 기업 변호사가 해가지고 저거 알아서 다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저 소규모 있는 기업들은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입증 책임 자체도 이게 지금 뭐 어떻게 그 입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입증을 경영진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그걸 갖다가 입증을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추락을 했다. 낙하에 의해서 이제 뭐 깔렸다. 아니면 붕괴 사고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무죄면 무죄에 대한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해야 될 게 이게 정말 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최근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이게 좀 현장에서 필드에서는 기업이 운영을 하기에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중대재해 이제 판례거든요. 실제로 이제 35건의 이제 중대재해 선고가 됐고, 그리고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형량에 유리하고 어떻게 하면 형량에 불리한 이거 서로 공방이 주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저, 그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경영진에서는 형량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유족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족들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합의점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합의점을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제 뭐 동종 이전에 이런 전과 이게 이제 전과에 들어갑니다. 전과.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해도 동종 전과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전에 사고가 난 이력이 있을 때는 이건 또 동종 전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속된 말 지랄 맞다. 이게 그 지랄 맞아가지고 이게 이제 아마 아무리 법무법인팀에서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 자체가 이제 사실 지금 법원 자체가 이미 좀 작용화된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CEO나 이제 그 원도급 업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피의자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하도급 업체 또는 노동자는 피해자로 이렇게 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 이제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우선 동영상 하나 잠깐 간단하게 하나 보시고 이 보면은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토론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것이 지나치게 처벌이 되었는데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을 우선 처벌을 그다음에 제소하는 게 뭐예요? 그걸 원칙,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업체와 아주 중소기업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지나치게 작은 중소기업도 무조건 처벌한다는 얘기는 아니, 기업가서는 무슨가 다 처벌받아 공주 왜 거짓말하십니까? 2025년 5월 15일 중소기업 조항의 조정 강령 축소에서 중대재해사업법 이거 앞뒤니까 편집 때는 제대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한다고 그랬습니다. 편집은 연지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편집이 연지에 부정하는 얘기 아닙니까? 대신에 다른 부분 있는 것이 낫다. 그리고 저는 자체가 중대재해 예방을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법 그렇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여보세요? 지금까지의 산업재해 손실이 계속된 거예요.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예방이 됩니까? 국민 대표장이나 사장들이 자기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비용 든다고 해서 안전조치 안 해온 것 아닙니까? 그 잘하고 계시잖아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제가 복싱 동안이야. 제가 며칠 전에 조금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연구소 속에 얼굴을 보니까 아직도 참 젊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동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지금도 보면 하루에 6명이 죽어나가고 이 일처를 어떻게 하면 바꿀 거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그 막기 위한 법을 대표안이 폐지안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자, 방금 이제 토론 그 장면을 보시면 우선 이제 김문수 후보는 그, 산업재해 현장에서 너무 결과 위주로 이렇게 봤을 때 시장에서 그 사업을 하는 그 사업주들에 대한 위축이 상당히 이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지적을 했는데 상대방 있는 권모 후보 같은 경우는 감정에 기인을 하거든요. 아침에 들어갔는데 밤에 들어오고 뭐 젊은 사람이 죽어서 마음이 아프고 이런 그, 감정에 기반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우선 제가 요 주요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업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 왼쪽에 보면은 요 업종에서 있는 업종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 처벌이 되었던 그를 나타낸 거거든요. 1호부터 쭉 보면은 건설업 제조업, 건설업 쭉 이렇게 보면 거의 90% 이상은 건설업과 제조업입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이고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 죽었다. 자 모두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유족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은 만약에 내 자식이나 내 친인척이 만약에 그렇게 죽었다 해도 그거는 누구보다 그 아픈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치사하게 그, 저, 뭐고, 전체적인 그거를, 그 목적을 중대재해를 일으킨 예방을 하지 못했던 고용주, CEO, 회사를 처벌하겠다고 하는 아주 비열한 그런 그 사고 방식이거든요. 내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 사다리 천장 누수 작업하는데 1.5m 높이에서 그냥 떨어졌는데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왜 이게 와닿았냐면, 나도 이거 현장에서 그거 하다가 페트롤 돌면서 벌금 한번 맞았거든요. 벌금 맞은 게 왜 맞았냐면, 그 전날에 이제 그 기계실에 그 타설을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 펌프카 배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딱 1.5m 높이였어. 안전난간대를 잠시 풀고, 그 다음날에 이제, 들이닥친 거예요. 1.5m 높이에서, 물론, 안 한 기본적인, 잘못은 있죠, 잘못은. 자, 그런데 이걸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1.5m 높이에서 추락해서 죽었을 때, 자, 죽은 그 상황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을 없애는데 치중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죽었기 때문에 이 현장의 고용주는 지금부터 뭐냐면, 징역 또는 벌금에 법적 분쟁을 통해서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자, 다음 부도 보시면, 다 보면 건설업 제조업, 왜 건설업하고 제조업하고 이쪽이 많겠어요? 저는 건설업을 지금 주업을 하고 있지만, 제조업, 조선소에도 있었어요. 제조업하고 건설업에서는 뭐냐면은, 예측 못하는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최소화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게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자, 지금 그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은 중대재해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제일 많이 나냐? 5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도급액 20억 미만인 건설 사업장에서 제일 많이 나요. 큰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전관리자가 매뉴얼대로 그 원인 요소에 대한 사고 발생이 날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규모 공사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자체가 그 고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원가에 대한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 공사가 변경공사로 1억에서 1억 5천 원,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봤을 때 5천만 원 증액되었는데 원가 계산을 하고 나니까 7,600만 원, 즉 2,600만 원 정도가 예상한 것보다 더 증가가 되거든요. 자, 이게 이제 문과 나오시거나 여성분들은 이게 이해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간접비입니다. 직접 공사 말고 공사를 하게 되면 간접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타 경비, 환경보존비 이런 것들이 쭉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냐면 소규모 공사 건물주들은 이런 돈도 아끼려고 일반적으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공사 집행에 대한 걸 갖다가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업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을 살짝 감추죠. 현장에서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다 보면 영세한 업자들이죠. 그런데 관급 공사라든지 대규모 공사에 대한 것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지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한 거 1억 5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말 공사 현장에서는 코끼리 비스켓 같은 금액인데 이게 예를 들어 100억이 되었다. 이렇게 돼버렸을 때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요한 것들은 뭐냐, 50억 미만의 소규모 그 공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중대재해가 하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보니까 77%가 중대처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장에서는 94%가 못했고 24년도 4월엔 77%라. 왜? 밑에 보시면 중처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뭐냐? 전문력이 없어요. 왜? 없으니까 사업주가 혼자서 안전 업무 다 하고 있는 거라. 50% 이게 47%가 아니고 대부분의 업무를 사업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조차도 이거를 사업주가 해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의무조항 걸 갖다가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유예를 유예에 대한 걸 갖다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86%가 거의 재유예돼야 된다고 답을 했고, 그리고 특히 중대처벌법 준수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사항은 뭐냐면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안전설비 지원, 전문 인력 지원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소규모 업체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네요. 저는 필드에서 이렇게 노가다를 뛰고 있지만 건설 시공 기술사이면서 토목 시공 기술사입니다. 왜 제가 이걸 얘기를 드리냐면 기술사 가지고 있는 저조차도 필드에서 안전 조치를 해가지고 안전 조치를 완료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 못해요.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자체가 하도 촘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현장에서 대응한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仙人들이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는 처벌을 한다, 백날 처벌 한번 해보십시오. 돈 없고 그 영세한 업자들이 자기가 뭐 그거 예방 안 하고 싶어 하나, 사람 죽고 나가는데 사람 죽는 걸 갖다가 그거 다 뭐 돈 아끼려고 그거 한다. 그 웃긴 놈 아니에요, 그거. 장사를 하나 해고 하나를 난감해야지 뭐 그거 하든가 하는데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 경쟁력이 있냐고 그게 제품 단가 올라가는 하나하나 줄으라고 해가지고 그 시간 빠지게 해가지고 안전관리도 해야 될 판국에 그런데 저 와중에 감옥 보낸다고 하니까 위축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 중대재해처벌법은 당연히 뭐 폐지가 돼야 되는 건 맞고 중소기업에 이제 뭐 이런 과도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해주고 뭐 해준다 해도 예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백날 고용주를 다 쳐넣어 보십시오. 그게 해결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전적으로 돈의 자유, 그러니까 경제의 자유도를 심각하게 훼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결국 피해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왜? 이런 것들이 결국 생산 단가에 다 올라가 버리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말이 쉽게 나와서 그렇지 그게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이 다 태워져 가지고 생산 단가에 다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이제 간단하게 좀 제가 말씀 이제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거 있어요. 이게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특정 이제 경제 주체가 이제 뭐냐면 정상적인 기대 이익을 초과하여서 과도한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가나 공공이 회수하는 제도를 말하는
아, 씨발 새끼들. 이게 왜 정상적인 기대 이익을 초과하는 걸 갖다가 왜 국가가 그걸 갖다가 개입을 해가지고 가져가냐고. 정상적인 기대 이익을 초과를 했다고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웃긴 거고, 장사하는 사람이 많이 남기면 많이 남길수록 그거는 좋은 장사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무슨 뭐고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아주 간절하면 그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무슨 폭리를 취한 거를 해가지고 국가나 공공이 그걸 갖다가 일부를 환수해 간다.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그리고 보면 이제 그 개발 이익은 보이죠? 사회적 자원이래, 이게. 사회적 자원. 아, 이거 진짜 뚜껑 열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정말 그 독립정신과,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정신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정확하게 니꺼 내 거를 구분해 주셨어요. 니꺼 내 거를. 니 거면 니 끼고 내 끼면 내 끼다. 우리가 사회적 자원에 기인을 해가지고 땅을 공공의 선을 위해서 그걸 합니까? 내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내 거기 때문에 손해 안 보려고 거기에서 악착같이 하는 거거든요. 명백히 이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이런 게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진짜 조금 하여튼 뚜껑 열리고 이거를 처음에 할 때 김브라더가 있습니다. 쌍김 김상곤하고 김상조하고 그 둘이 얘기해가 초과 이익 김상조 초과 이익 환수제 얘기할 때 이 새끼 니 돈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얘기를 하면 되는데 돈은 니 돈 가지고 안 하면서 와 너무 돈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니 돈처럼 얘기하노. 근데 거기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게 그게 더 아이러니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이것도 참 골 때리거든요. 주 안건이 뭐냐면 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지 이게 참 말이 보시면은 이게 또 하필 봉투도가 노란 봉투인지는 모르겠어요. 노란 봉투라는 명칭이 쌍용자금 최고 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위로금으로 해가지고 줬나 봐요. 이게 이제 유래가 이래 돼가지고 그런데 파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기업은 기물 훼손을 한다든지 그거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 이런 행위를 갖다가 못하게 하니까 아니 당연히 장사하는 사람은 내 설비를 갖다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그걸 갖다 불법으로 파손을 한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가 당연히 그거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노동자의 권익이라는 그럴싸한 슬로건을 앞세워 가지고 기업한테 이렇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는 노동의 파업권을 위축시키는 수단이다. 그럼 니 거 가지고 하지. 와, 너무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경영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쟁의 항의로 인한 손실은 실질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정당하다, 정당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당연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를 또 통과시키려는 놈들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임대차 3법은 이거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막 갔기 때문에 전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우선 강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던 거를 최대한 이제 받아들여서 저도 이제 욕하는 것도 최대한
제어를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투표 잘해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멋지신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옳은 결정을 하실 거라고 보고 이만 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저도 그 마음에 와닿는 말이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한마디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그로 인해 국가 경제가 위축되고 나라가 망하는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근로자와 기업가를 투쟁의 상대로 붙여놓는 그 갈라치기, 공산, 갈라치기. 네, 왜 공산주의적으로 해야 그러냐면 되는, 노동자들은 자기의 안전 관리를 자기가 열심히 네. 하려고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책임을 CEO가 진다고 하는데 자기 그 아, 안전 관리 자기가 하겠습니까? 다 밀어버려. 대표님 말씀처럼 피해는 소비자가 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폐지를 공약하는 후보 누군지 아시죠? 반드시 뽑아야겠습니다. 당연하지요. 대표님, 욕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욕인지 모르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줌 세미나 마지막 순서입니다. 노동, 근로, 건축집업 피해 사례에 대해서 송재욱 CEO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 변종호님께서 굉장히 그 법적인 테두리를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현재 이제 인테리어 쪽, 이제 건설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음, 저희는 가구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례가 조금 다르긴 해요. 이제 공공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급 공사나 이런 좀 성향 어떤 그런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고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좀 이런 사례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법은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는 생활 패턴을 만든다. 네. 법은 단순히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넘어서 문화와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이렇게 그 테두리를 잘못 만들면 이제 앞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폐해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이 또 문화화되고 그게 고착화되면 나중에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중에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나 어떤 건축에 관련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례들로 크게 꼽을 수 있는 게 어, 건축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그 이런 어떤 시행령들이 내려지면서 어, 건축 시장이 위축된 사례들을 제가 한번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18년 6월 27일 이후부터 해서 건축주 직영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법안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건설 시장의 어떤 이런 그 구조와 생리들을 잘 모르고 만든 법이에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어, 이런 시행령들, 이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한 21가지 정도를 이 5년 내에 이 수많은 정책들을 냈었거든요. 이것으로 인한 어떤 효과는 뭐냐? 결론적으로 부동산 규제와 건축법 개정은 결국 중산층과 일자리를 파괴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 효과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문재인 임기 이후부터 해서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법적인 어떤 부분들이 효과를 나타낸 게
건설사만 하더라도 전국에 정말 많은 건설사들이 부도가 일어나고, 저 역시도 이제 이쪽 계에 있다 보니까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건설사들이 문을 닫고, 또 이제 소규모 건설사들 중에 인테리어 쪽으로 이렇게 부도가 났는데 이렇게 많이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뭔가 이렇게 그 조금 인테리어 시장에서도 약간 시장 교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어, 그래서 폐업률도 굉장히 높고요. 지방 업체가 85%나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본격적으로 또 드러난 게, 건설 단가가 이제 올라가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해서 자재나 여러 가지 어떤, 시장 자체가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뭐 건설 단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들이 원자재들이 오르면서 단가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건비도 오르니까 결국 이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조선족 이제 그 청년들이나 이런 조선족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근간이 되는 건설 사업들의 근간이 되는 이런 일자리들을 조선족들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조선족 엄청 많이 들어와 있고 실제로 그분들이 건축과 관련된 일들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지금 수도권이나 저희 뭐 부산도 마찬가지죠. 이 외국인들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간다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퍼널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보통 광고 업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퍼널은 이제 깔때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들이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넓게 보면 어떤 법안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도록 이제 어떤 길을 이제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들이 실제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돼서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까지 침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속 가능성이 있게끔 만들고 또 결국은 이게 반복되는 형태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규제와 그다음에 건축법 시행령이나 뭐 이런 법안들이 그때 나왔을 때도 이게 어떤 의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일자리와 이런 중산층 파괴에 대한 어떤 전략 아닐까 그때도 그런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를까 이게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그 효과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건축과 건설업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 밀접한 관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국도가 이제 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이게 산업화가 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나라의 근간이 되는 이 건설 산업이 외국인들로 채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거기에다가 규제까지 더해져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이런 이제 법까지 더해지면 초토화가 되는 거죠. 누가 그 법안까지 이렇게 감당하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장기화될수록 외국인의 의존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산업도 굉장히 균형을 잃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어느 적정 시기가 되면 단합해서 노조 결성을 하고 정치적 입장을 반드시 낼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목적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원래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심각한 거는 우리들의 인식과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와중에도 우리나라의 이제 MZ나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안 하는 풍조들이 이제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법도 중요한데 그 법으로 인해서 지금 형성된 이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법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도 없는 지경까지 갈 것이다. 법을 바꿔도 이미 늦은 거죠. 그 문화는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 문화가 빠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벌써 이미 우리나라에는 일을 이렇게 기피하고 좀 이렇게 어 기피하면서 좀 이런 3D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인식 자체가 이런 중요도에 대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에게 저는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을 20년 정도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는데 이 청년들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이 탁상 공론적인 얘기들만 많이 하고 앞날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예수를 믿는 친구들인데도 그런 부분이 참 잘 안 돼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영향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티워크 운동이라는 것까지 생겨가지고 일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업주들을 이제 골탕 먹이고 빼먹을까 하는 이런 이제 풍토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 이제 AI 시대라는 또 시대적인 어떤 흐름까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제 폐해보다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앞으로 바뀌어 나갈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법이야 우리가 당연히 정치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더 힘을 내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대적 흐름도 굉장히 반성경적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가. 저는 어쨌든 이런 관련된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이 축복인가 재앙인가 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산업들에 이 AI 관련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뭐 건축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이나 건축 쪽도 이제 그 AI의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됐거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얼마 전에 이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으로 이제 제조 이제 공장들을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장 같은 경우에 어, 현지에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사람, 그러니까 인력으로 들어가는 인원은 8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연간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노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사회 문제까지 됐었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체가 돼버리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마냥 우리가 노조가 없어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까지 만들어 버리는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법안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법안들이 계속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법안 이후에 또 시대적 변화까지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이제 계층 사다리도 무너지고 이제 일자리 자체가 완전히 이제 공중분해되는 시대가 이제 또 올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마련해야 될까 그걸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런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음, 하는 목적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결국은 기본 사회를 만들고 그들이 의존적인 사람이 되고 또 정부의 이제 그런 노예화 되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사람들이 이제 게을러지고 어, 정부의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이걸 바라보냐. 일단은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뭐 월 1,000만 원을 버는 것들이 굉장히 쉽다 하면서 이런 광고들이 엄청 쏟아지잖아요. 뭐 SNS 같은 데 보시면. 저는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지급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결국은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이제 물질관이 자리 잡지 않으면 결국 세속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또 세워야 된다는 어떤 부분까지 봤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건가까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지식적인 것만 가르쳤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제가 실제로 청년들하고 일을 많이 해보면 굉장히 좀 일을 잘 몰라요, 그냥 현장을 잘 모르고 또 이런 현장 감각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이제 현장 실무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엄청 강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들을 받고요.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적인 어떤 관점에서 어,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이런 것들 기피하고.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이 겸비가 된 성경적 직업관으로 앞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이 아무리 우리를 옥죄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우리가 직업관을 무장을 해서 1차적인 것은 나로부터 그런 어떤 세속의 물결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고 해도 결국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면은 그건 확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을 할 일꾼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들을 또 영도해야 되고 그들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 형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도 하고 그들을 지도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겸비된 일꾼들을 길러야 이 AI 시대에 대체가 되지 않고 더욱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일꾼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성경적 관점에서 또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이 노동관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일을 하고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부분들을 참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 하셨는데 직업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성육신을 하셨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직업 중에 하필이면 이 텍톤이라는 직업을 오셨어요. 텍톤은 헬라어로 이제 이게 번역이 이제 영어로 됐을 때는 이제 카펜터로 되는데 목수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제 번역이 됐죠, 한글로는. 근데 실제로는 이제 헬라어로 텍톤이라는 이제 단어고요. 텍톤은 단순한 이제 목수가 아니라 건설 기술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헤롯 성전이나 그 당시에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제 도시 건설에 이제 투입됐던 이제 건설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현장 일꾼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노동과 또 그런 이제 사회적 계층에서 굉장히 낮은 곳에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성육신을 2번 하셨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텍톤을 이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되든 세상은 결국은 답이 없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성경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은 기본 세팅 값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우리가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래에 우리가 이제
어떤 상위층에서 봤을 때, 어, 우리가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고지론이라고 하죠. 이런 전략도 필요하고 우리가 답지론적인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 돼야 됩니다. 좌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게 70년대잖아요. 도시산업 선교에. 전태일이 여기 가입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노동계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50년이 넘는 세월을 이들은 작업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계층별 전략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파 활동 이런 어떤 활동가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에 좀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급하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노동계층 실제로 그 김문수 후보는 노동계층에서 굉장히 오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이제 밑바탕부터가 다져져야 이런 부분에서 다져져야 저는 이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굉장히 탄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아래층에 해당되는 이제 일자리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대체되는 AI로 인해서 대체되는 이 상당히 많은 일자리들이 우리가 이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 굉장히 부족해 미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교회는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어떤 우리가 사상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노동까지 같이 가야 결국은 이 투 트랙으로 지속 가능성 있는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시대적 흐름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 굉장히 기피하고 조금 이런 것들을 이제 회피하는 좀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툴벨트 세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구벨트 세대 지금 블루칼라가 이제 다시 뜨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교회만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개혁을 할 수 있고 교회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든 성육신 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저는 계층별 전략을 하고 이 블루칼라 세대를 공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세대들, 아까 말씀드린 피라미드에서 아래층에 해당되는 이 세대들을 집중 공략을 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바꿔가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전략의 부재,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고 그냥 뭐 법이 만들어지면 그냥 그대로 몸빵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 이제 이 부분에서 사역적 어떤 결론을 내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대안점을 가지고 저희가 조금 이제 앞으로를 대비해야겠다. 어떤 시대가 되든. 이제 차마 누가 당선된다 이런 말은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어떤 이제 시대에 대한 대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텍톤이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예수님의 직업으로 이제 브랜딩된 이제 앞으로의 블루컬러 세대를 공략하는 전략을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목표가 전국 어, 청년들, 예, 교회에 있는 청년들과 넌크리스천들 포함해서 30만 명을 이제 택톤식으로 성경적 직업관으로 훈련해서 성실 땀 흘리고 노동 가치를 창출하는 일꾼들, 특별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가능한 일꾼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비전을 갖고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에 관련해요 목수 컨퍼런스를 기획 중인데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문화가 바뀌어야 결국은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설적 비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들에게 문화적으로 우리가 또 접근할 수 있는 툴들도 이제 마련하는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의 구조와 생리를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글자로 법을 찍어내니까 악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또 이 법이라는 게 교육과 문화 모든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저 요즘 손에다 아대하고 악법 막고 있는데 이 아대를 하나 더 써서 양쪽 손에 하고 악법을 막아야 되겠다는 이런 투철한 마음이 생깁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정화 대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세 번의 시리즈로 줌 세미나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귀한 강의를 해주셔서 이 짧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한 분 한 분을 한 번씩 이제 한 시간에 모셔야 될 정도의 분들인데 너무 짧은 시간을 들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이런 시간 더 귀한 시간들을 마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그 미래의 대안들, 청년들에 대안들도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 너무 귀한 것 같고요. 우리 변종보 사장님도 정말 리얼하게 표현해 주셔서 정말 악법을 막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구나. 그런 절실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함께 해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또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들으신 분 한 명도 없다면 저희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진짜 국민들을 깨워내는데 국민들이 깨워내는 관심을 가져야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더 좋은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 전문가가 알려주는 대선 전략 세미나 토요일 새벽에 하고 있거든요. 아주 뜨거운 반응이 계속되고 있고, 저번 주, 아주 어제 이제 중국의 초안전 승리 전략이 끝났고,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에는 한국교회 대선 승리 전략입니다. 우리 5,500만 중에 1,000만이 한국교회 교인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교회가 어떻게 이 대선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대선 6월 3일 바로 전에 저희가 이 전략을 풀어놓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계로 교회 압수수색이 아주 사실 그냥 수사해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길들이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교회를 길들이고 더 이상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 그렇게 차별금지법 얘기도 하지 말고 학생인권 조례 얘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입을 딱 막아버리려는 그런 전략을 그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이제 압수수색을 시켰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절대 입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규탄 대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1인 시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게 언제든지 무슨 이유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도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도 들어올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깨어나서 여기에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 우리 악법 저지 피해 사례지만은 여기에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오늘 했고 대구, 광주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또 합니다. 모두 함께 해주셔서 참여해 주시고 국민 저항권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보수주의 북리딩을 합니다. 저번 주까지는 박정희가 옳았다를 읽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우상과 이성이라는 책을 같이 읽습니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같이 읽고 발제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법 저지 실천 운동 이 링크 여기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올려드리는 예, 링크로 들어오시면 악법만 저지하는 단톡방에 초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나 빠졌는데. 예. 후원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내서 더 힘차게 이 악법 저지 실천을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운동이고 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계속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재정이 듭니다. 재정이 드는데 저희 이제 자비로 계속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또 계속
이 일을 힘차게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재윤 자유대한민국 재건 위드윤 단톡방이 있는데 이 단톡방에는 모든 우파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나누고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6시 사이만 빼고는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셔서 다른 의견 나누시지 마시고 여기는 악보만 저지하고 이 단톡에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의견도 게시해 주시고 정보도 공유해 주시고 또 시대를 읽는 어떤 분별력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대재윤 단톡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셔야지 초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초대해야 되는 거지 링크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 입법정의실천연대 더 열심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을 깨우는 모든 시간들에 여러분들의 참여와 공유와 또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이정아였습니다. 네, 좋은 세미나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깨워주신 우리 세이브로 대표님과 우리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우리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 킹은 말했습니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습니다. 철학자 플라톤 얘기했죠. 요즘 많이 도는 말인데요. 정치를 외면한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6월 3일 당일 투표, 꼭 당일 투표해야겠습니다. 자, 앞으로 악법을 잘 막겠다는 각오를 담아 함께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킨다 하면 여러분이 지킨다 3번 하시면 돼요. 해보셔서 이제는 잘 하시죠? 네. 자, 자유대한민국 우리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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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악법 저지 내 손으로 한다. 한다. 22대 국회를 해산시키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왔어. 네, 목사님. 저녁인데 감사합니다.